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2009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람 있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사실은 삶이 참 힘겨웠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힘겨운 만큼 그것을 대체해주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삶의 지적인 요소들, 그걸 위해서 인문학열전 시간은 바로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좀 큰 생각, 큰 얘기,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지성의 무게를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이어령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 두 차례에 걸쳐 이어령 선생님의 생각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두루두루 그분 서재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요.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이혜령 선생님 책의 독자였습니다. 저보다 아주 한참 아래 연배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만큼은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책을 읽다가 이분 한번 좀 뵀으면 너무나 좋겠다, 소원이었겠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혜령 선생님을 직접 뵙는 것을 지나서 이혜령 선생님의 거처입니다. 서재에서 직접 여러분도 뵐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보내면서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는 감회가 참 큽니다. 선생님 우리들 답답한 생각들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런 역할이신데요.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여기네요. 이 서재 이렇게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만. 예. 사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생각, 글쓰기, 또 남들과 만나는 나의 변화들이 이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은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집사람도 잘 못 들어오는 이게 참 금남금녀 나 혼자 쓰는 방인데 사실 생각은 이런 혼자 있는 공간, 네. 외로운 공간, 차단된 공간 이것은 무슨 무협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무나도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들어있는 동굴. 그래서 예. 저는 이걸 동굴이라고 불러요. 동굴. 게임이잖아요. 동굴. 아유, 동굴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기는 소품 하나하나가 다 이 선생님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인문학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인문학의 강론들 혹은 뭐 메타적인 큰 얘기들 이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범주는 이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뭐 문사철이다라든지 이렇게 학제적인 규모 규정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생각할 때 그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 것이고 어디까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특히 서양 말고 동양은 옛날부터 다 인문학이었어요. 전부 다. 전부 선비들이 하는 게 인문학이었죠. 뭘 보면 아느냐 그러면 돈을 쓰는 엽전 있잖아요. 예. 엽전이 둥글고 네모나잖아요. 네. 네모난 데다 구멍을 끈끈한 뚫어서. 기능적인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모난 건 땅이고 둥그런 건 하늘이잖아요. 네. 누가 써요? 사람이 쓰잖아요. 사람이 쓰죠. 그것을 천지인이라고 해서 제가 올림픽 때도 삼재사상 뭐 이건 뭐 한국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의 지금까지 그 지탱해온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세 가지의 삼재사상. 네. 그래서 백과사전 같은 거 지금 그런 거 이름을 줄 때도 삼재도감. 그 우주에 모든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에다가 문자 쓰면 천문학, 네. 땅에다가 문자 쓰면 지문학, 인에다가 문자 쓰면 인문학. 인문학.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인문학이 뭐냐 하면 대단히 논쟁이 많지만 삼재사상으로 풀으면
천문학하는 사람, 지문학하는 사람, 땅에 있는 자연과 지문학하는 사람, 사람에 관계된 인문학을 하는 사람, 천지인 세계가 합치니까 예. 요즘 와가지고 무슨 자연과학하고 인문학이 통섭을 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그러지만 옛날부터 동양에는 인문학,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천재, 지재, 인재 세 가지 파워가 뭉쳐진 것을 삼함일치라고 그래서 삼재사상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주의 모든 것을 곁들이는 학문이다. 그래서 예. 인문학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천지인으로 구별해서 보면 인문학이 대충 뭐다. 즉 인간이 인간에 관계된 학문이다. 이게 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요. 예. 자연과학, 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예. 실체가 있는 거죠. 하늘을 상대로 해서 했잖아요. 예. 근데 내가 나를 관찰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외부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 인간은 어떻게 인간 바깥에서 날 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가짜다. 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인문학을 하는 사람의 또 인문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인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이 된다는 것은 참 지극히 놀라우면서도 자연과학보다도 사실은 불가능한 학문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사실 인문학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지 말고 인간들이 어떻게 걸어왔냐 그러면 옛날 사냥하는 사람들 벽화를 보면은 자기가 잡는 짐승들은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렸어요. 예. 근데 그것을 잡는 사람들은 그냥 점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내가 먹잇감은 잘 관찰하는데 먹잇감을 잡는 사냥꾼들을 제대로 그린 벽화가 별로 없어요. 예. 전부 점으로 그냥 툭툭툭툭 찍어놨어요. 인간 아닌 것을 연구하는 건 쉽지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마음을 연구하는 건 대단히 힘든다. 예.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문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문학 아닌 것이 없고 예. 인문학인 것이 없다. 이 성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인문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문학의 비중과 영향력 이런 게 이제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근대라는 게 정말 인문 정신이 왕성하게 피어올라서 모든 것과 결합되고 근데 이젠 얘기하기도 진부해졌습니다만 인문학이 실종될 위기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이질 않는다. 즉 인간이 이렇게 풍요롭고 인간이 이렇게 강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때가 또 없는데 그런 인문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은 왜 그러고요. 또 선생님의 많은 말씀 보면 이 앞으로의 세계라는 게 인간을 벗어날지도 모른다. 트랜스 휴머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놓여진 인문학의 위치는 어떤 거고 등등의 사람들이 아마 자기 문제를 고민하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화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에서 떼놓고 보는 관찰 대상, 자연의 일부로 보는 대상. 그럼 사실 자연과학 일부에 속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연과는 다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자연물하고는 다르다. 근데 실제로 우리 기호학에서는 피시스, 자연계, 그 다음에는 세미오시스, 기호계, 언어라든지 상징계, 그 다음에 노모스, 법률, 인간이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든 어떤 법칙.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통신호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이 분리대를 만든 것은 피시스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물질적으로 막아놨어. 예. 그런데 가운데다가 줄만 쳐놓고 중앙선 그려놓은 거, 그게 세미오시스요. 예, 이거 못 기호에.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넘어가면은 돈을 얼마 벌칙을 낸다 하는 교통법규, 그건 노모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나 몰고 가더라도 피시스, 세미오시스, 노모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점점 노모스와 세미오시스가 피시스의 기계 기술에 치면 예. 이 세미오시스하고 노모스가 무의미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빌트를 해라. 음주운전 안 된다 그러는데 아예 알코올 냄새 나면은 자동차 엔진을 안 걸리게 만들어 버린다. 네. 또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GPS로 해가지고 자동차 그 자체를 접근만 하면 휙 돌려준다. 네. 이렇게 되면 법규가 의미가 없죠. 의미도 없고 그러네요. 세미오시스에 무슨 가라 마라 교통신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GPS로 전부 해주면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음주 운전을 기계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알코올 냄새 나면 절대 엔진이 안 걸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회에서 이게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왜? 노머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노머스도 무의미해지고 인간은 완전히 기계에 속박되지 않느냐. 예. 로봇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리모트로 다 컨트롤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합리적인 자연과학처럼 딱딱 떨어지면 인문학이 왜 필요해요? 예. 이것이 예외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일탈성도 있고 우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는 것이고 문사철이 있는 것이지 예. 시가 있고 소설이 있는 것은 재판 기록하고 다르잖아요. 소설이라는 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통지서 나오는 언어하고 다르잖아요. 이 여분의 것, 다 살고 필요 없는 것 같은 여분의 것, 이게 없다면 이미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졌단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문학을 요구하고 인문학을 연구할 그 범위가 점점 기계적인 거하고 노머스적인 거, 법률적인 거하고가 조여들어 가지고 예. 자유롭고 우연도 있고 또 즐거움 이 즐거움을 생산하고 이런 예외적인 어떤 생명의 운동들이 이런 리빙이라고 하는 먹고 자고 입는 것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점점 쫄아든다. 그렇기 때문에 리빙,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리빙에 관계된 것은 과학기술 모든 운용기술 오늘날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생명에 관계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인데 오늘날 라이프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리빙만 남았다. 예. 가령 대학이라는 것이 지식을 탐구하는 곳인데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됐냐? 어디에 자기 아들을 넣어야 얘가 다음에 가장 안전한 취직을 하게 되느냐? 네. 취직을 왜 하죠? 먹고 자고 입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리빙이죠. 그러니까 리빙이니까 대학이 리빙을 해결하는 것이지 라이프 외치고 사랑하고 나 살아있어 해가지고 저는 그걸 맨날 아이스크림 장사라고 그러는데 다른 장사와 달라 아이스크림 내가 하고 소리 지르고 아이스크림 하는 말이죠. 네. 이거는 이런 뭐 물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생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생산이라는 말 쓰지 마라 이제는. 김연아가 지금 막 그 휘겨스케이트를 타가지고 온 구미를 즐겁게 만들었어. 예. 뭘 생산했어요? 먹고 자고 입는데 김연아 밥 먹여줘요? 옷 입혀줘요? 뭘 줬어요? 즐거움을 생산했네요. 즐거움과 행복을 생산했죠. 근데 예. 이거 행복을 생산하셨습니까? 그래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창조하시는 거죠. 창조하는 즐거움을 거군요. 창조하고 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창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기술은 먹고 자고 입는 기술만 해온 거예요. 상업기술, 금융, 그 어마어마한 금융, 엄청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짐승도 하는 먹고 자고 입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많은 솔루션을 낸 거예요. 사랑하는 기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화법, 그리고 그 뭔가 언어를 읽으면은 말이죠. 무슨 경찰서나 뭐 이 법률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핑 돌고 내가 살아있다 하는 느끼는 시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생존 수단만 증대되고 생존의 목표인 오토텔링이라고 그러는데 생존의 목적인 라이프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다. 예.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오늘날의 모든 생산수단은 산업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한 리빙에 대한 기술이었다. 네. 전쟁 기술, 생산 기술,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 기술, 지식 기술도 마찬가지야. 정보 사회라는 것도 대부분이 쇼핑몰 들어가고 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뭐 쇠퇴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라이프에 관계없는 인문학은 가는 거예요. 예. 주석이나 잔뜩 달고 남의 푸트노트나 잔뜩 다는 요즘의 학문 논문 같은 거. 그게 사실은 과학을 인문학에다 들여온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인문학을 논문 평수로 따지고 얼마를 했냐? 그건 난 네이처지에 얼마 올렸느냐? 나 이해가 가요. 예. 근데 인문학자들이 논문을 얼마 썼냐? 실을 써도 안 들어가요.
인문학에서. 오늘날의 인문학이 쇠퇴된다는 것은 인문학이 쇠퇴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와 관계없이 자연과학으로 대치될 수 있고 몰라도 되는 그러한 공허한 인문학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인문학 논문 하나가 김연아 피겨스케이트만큼 즐거움을 주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왜 읽느냐. 그것은 교수 되기 위해서 논문을 쓰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인문학은 있을지 몰라도 예.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아이스크림, 내 입에서 악소리가 나오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인문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쇠퇴는 새로운 인문학을 낳기 위한 진통이고 새로운 빛이다. 예. 오히려 인문학 쇠퇴하라, 인문학 죽어라. 그래야 인문학이 제절로 살아나고 꽃핀다. 네. 이어령이 퀴즈를 낸다.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은 과연 뭘까? 콩나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키가 커지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고 아하, 정답은 바로 생각. 생각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은 바로 생각이다. 이어령이 또 퀴즈를 낸다. 넥타이와 청바지 중 높은 것은? 넥타이를 맨 사람이 사장님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높다? 빌 게이츠도 때론 청바지를 입으니까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아하,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뒤집어 생각해보기. 점점 하면 할수록 커지는 생각으로 나만의 생각을 발견한다.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속에서 좀 핵심적으로 지금 들렸던 게 김연아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것,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하기 위한 생각을 한다는 것, 이 부분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범주를 크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인문학의 핵심이 창조로 가는 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근데 막연해집니다. 창조? 뭐 낱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창조라는 걸 우리는 어떤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창조를 쉽게 말하자면 어제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의 방식으로 된다면 창조 필요 없죠. 되풀이하면 되잖아요. 창조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뭐냐는 답변하기 힘들지만 뭐가 창조가 아니냐. 남의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거. 예, 고정관념. 예. 고정관념. 또 어제 하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 반복, 습관. 또 지금까지 지키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었던 질서. 이게 흔들리는 것이 창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창조가 뭐 필요한 거냐? 어제처럼 살 수만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행복하다면 창조라는 건 필요 없다. 오히려 불편한 거다. 예. 창조라는 것은 흔드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회사가 정말 창조 경영 하겠다 그래서 사원 전체가 창조적 발상을 하고 창조적 사고한다면 그 회사는 망한다. 예. 묵묵히 시키는 일 하고 그냥 똑같은 기계 돌리고 제품 그냥 막 찍어내고 90%가 이렇게 하죠. 예. 근데 나머지 1%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야 지금 문제가 해결돼. 사람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할 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린 죽어. 낭떠러지야. 이런 1%가 빌 게이츠가 되고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저 휴대전화 좀 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잘 만들어졌느냐? 첫째 무겁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은 손이 큰 서양 사람들한테 좋은데 우리는 커요, 무거워요. 예. 우리 거는 여기다 끈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가 말이죠 USB도 달고 다니는데 그건 끈 매는데 하나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비교를 딱 갖다 보면 아, 서양 사람들의 창조 상상력, 한국인의 창조 상상력 한번 해볼 만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구적인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동양적인 것은 더 성장하는 것이고
또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적인 발상 같은 것들에 의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면 두 사람들이 갈등과 경쟁 관계가 창조 관계로, 창조적 긴장 관계로 간다. 예. 이런 것들이 창조지, 특허몇 개 내고 뭐 내고 이런 건 기술이지. 그건 창조성, 창조력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처럼 나같이 똑같은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 식으로 창조라고 하는 건 온리원. only one.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조지. 예. 똑같이 있으면 창조예요. 모방이고 카피지.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길이라는 건 대단히 힘든 건데 예. 산업자본주의가 지금 금융자본주의가 요번에 리먼 브로더스 같은 사건이 없었더라면 창조 필요 없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소위 말하는 쓰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산업자본주의 안 된다. 금융자본주의 안 된다. 사회주의는 벌써 안 된다. 20년 예. 전에 나왔어요. 예.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도 생기고 자연자본주의라는 말도 생기고 생명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게 딴 거 아니니까 생산할 수 있는 마테리얼. 예. 그게 땅에서 오는 거냐, 사람 마음에서 오는 거냐, 문화에서 오는 거냐, 기계에서 오는 거냐, 금융처럼 이런 그 유통에서 오는 것이냐. 어느 시대든지 무엇을 자본으로 해서 생산을 해왔잖아요. 그게 끊어진다. 이제 인문학이 나올 참이다. 타조는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자동차도 달리는데 자동차는 물이나 공기를 넣지 않고는 엔진이 화석연료로 달리는 건 타버려. 그런데 화석연료 아닌 이 단백질, 이 생체 기술로 타조가 100마일 튀는데 통닭되는 거 보셨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예. 예. 그러니까 38억 년 살아온 생명의 기술. 하다못해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케프라라고 아시죠? 이 듀폰에서 만든 가장 그 단단한 그 이 화학 섬유. 예. 그건 뭐 강철을 달아내잖아요. 근데 거미는 강철의 5배예요. 거미줄은. 예. 인간은 어떤 죽었다 깨나고 뒤로 나다 빠져도 거미줄 같은 걸 못 만들어요. 예. 그리고 신축성은 나이론의 2배예요. 방탄조끼를 만들어 이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미줄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연필만큼 두께로 꼰다면 전보제트기가 걸려서 나비처럼 걸려버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과학자 찾아가시겠어요? 거미님 찾아가셨어요? 바퀴벌레는 더욱 놀라워요. 우리가 이 차 한 잔을 만든다? 1리터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1리터에 만약에 주스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내야 할까요? 보지 않아도 알죠. 예. 이 오렌지를 키우는 과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반해오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짜서 페트병 만드는 그 과정에 수톤의 자연 자원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 모금의 주스를 마실 수 있다. 예. 근데 바퀴벌레는 3억 년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30만 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3억 년을 산 이 지구에서 산 바퀴벌레하고 겨우 30년의 과학기술이라는 건 100년, 200년도 안 되는데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 바퀴벌레는 절대로 폐기물을, 배설물을 밖에 안 내요. 왜냐하면 이건 브라투스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예. 그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생명장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잖아요. 신종프루가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거꾸로 신종프루 같은 미생물을 거꾸로 자기 편으로 돌려가지고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 생명장치를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는 미생물이 적인데 바퀴벌레는 3억 년 동안 미생물을 달래가지고 제 편으로 만드는 상생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수채에서 나왔는데 어떤 슈샤인버기가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구두를 그렇게 까맣게 닦을 수 있어요? 언제 봐도 바퀴벌레는 반짝반짝거리고. 예.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연꽃잎 같은 데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르륵 굴러내리는 그 원리를 배워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실제로 만들어요. 예.
방수 없이 고층 건물 만들어서 매달려서 청소를 안 해도 오염되지 않는 이 소위 연잎파리 이용한 분자를 그걸 모방해서 만들어진 그걸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돼요. 모기가 우리들을 찔러가지고 피를 빨 때는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모기는 어떻게 안 아프게 이걸 찔르냐 이거예요. 그 모기한테 배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즘 저 아프지 않는 주사 꽉 찔러도 전혀 안 아파요. 그걸 모기의 그 바늘을 확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예. 바이오 바늘을 만든 거죠. 내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 기술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그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 기술하고 과학하고 다른 거니까요. 예, 예. 예.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기술이 엉망진창이고 자연보다 바보들이냐 그러면 60kg도 안 되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5톤, 6톤짜리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걸 움직이는데 이거보다 큰 이 전체를 움직여야 돼. 그게 1세기 동안 자동차 산업 만들고 예. 그거 먹고 살고 얼마나 많은 공업 상징의 자동차사예요. 지금 전지 자동차 만든다고 그러는데 전지 자동차 만들면 리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리튬 어디서 구해요? 리튬이라는 건 아주 희귀금속이거든요. 예. 예. 그럼 리튬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 파헤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문과학자가 그걸 알아요. 자연과학자가 기술자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인문학자는 참나 과학도 모르는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 하는데 이 지구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져왔지. 지구 파괴하고 60km 움직이는데 5톤짜리 쇳덩어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여봤어요 이걸? 인문학자가 이제는 반란할 때가 온 것이다. 예. 너희들 아냐? 이거 안 돼. 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것을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인문학자밖에 없다. 왜? 우리는 생명기술을 써왔고 감동기술을 써왔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써왔지. 물건 만들고 화석연료 갖다가 뭐 짜내고 이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CEO들이나 정치가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린 그로스라고 하는데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인간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이고 살아서 숨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가. 이걸 알기 시작하면은 누가 뭐라고 할 때 소설 쓰지 마. 누가 뭐라면 아이고 저거 꿈꾸고 있네. 돈키호테. 이런 말이 없어진다. 예. 적어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 너와 나와의 소통. 네.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똑같은 해가 떠더라도 밝아졌다가 아니라 해가 사실 뭐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예. 인간이 만든 사학장 그 마지막에 웅장한 사학장처럼 태양이 뜨는 걸 보면 그 음악의 사학장 같잖아요. 네. 어둠에서 쫙 예. 비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 그래서 이 말은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의학자들이 이게 이제 인문학의 하나의 그 판가름하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암으로 재발한 그래서 이거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 그런 사람만 3사람을 초청해다가 의사들이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의사협회 보고예요. 네. 어떻게 해서 현대의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를 듣는 거예요. 이제 임상하기 위해서. 그때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감동적이야. 나는 처음 암에 걸렸을 때는 암과 투병해서 이겼습니다. 2번째 재발했다 했을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암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금 통장 같은 거 해약하고 뭐 집안에 이런 거 다 죽음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이런 걸 하다가 툇말 위에 앉아서 보니까 태양이 지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문득 나의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붉은 해가 탁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그냥 그 황혼이 펼쳐지는데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나는 나의 생명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나의 죽음이구나. 나는 저렇게 사그러지는구나. 그런데 옆에서 어린애가 엄마 뭐 그러고 막 떠드니까 엄마는 지금 일평생 가장 중요한 몇 분 동안만 나한테 달라 가장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서
애가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애가 하는 말이야. 엄마 말을 참으려고 그래도 엄마 보면 자꾸 말하고 싶어져. 예. 그때 이 녀석이 안 된다. 나 안 죽는다. 예. 암하고 싸울 것도 없다. 난 안 죽어. 엄마 보면 참어도 자꾸 말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고 소통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생명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말도 안 돼. 난 안 죽어. 인문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런 거다. 예. 과거로 설명될 수는 없는데 실제하는 것. 과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지만 인문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예. 기본 대상이 다르다. 아인슈타인 보고 죽음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도 말 못하고 더 이상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대답이에요. 네. 공자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니라. 예. 지호락에서 낙자가 최고 랭킹인 거예요. 저 예, 학문은 알겠습니다. 지력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인문학이 과연 이제 학자들만의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 아니,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학자 붙은 것 자체가 지금 문제죠. 예.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 말씀이 이 인문학이 얼마나 사람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이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조류가 있는데 예컨대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것들 속에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어쩌면 변경돼 다른 것으로 변화돼 나간지 모르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뭐 말초적인 것이다. 뭐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정작 인문학자 자신들도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것은 맞아. 철학이 말해주겠지. 하고 철학책을 한번 펼쳤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네, 그래요. 캄캄해지는 뭐 문학을 알고 싶어서 뭐 문학 비평서를 본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대 조리라고 그럴까요? 대중적 관심사가 변해가는 것들. 그 앞에서 또 현재 인문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지적 깊이의 세계가 대중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이 모든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길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크리에이티브한 인문학은 아무리 어려운 글자, 문장으로 돼 있었어도 참고 견디고 몇 번 읽어보면요. 입에서 정말 악소리가 나요. 네. 저는 밤중에요.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는 책 다 읽은 거 아니거든요. 필요해서 참고 서적으로 샀는데 예.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여기서 책을 말이죠. 이렇게 손이 잡히는 대로 탁 짚어서 봐요. 예. 그때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감동을 주면 악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가령 이런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논리학 뭐 딴 거 없어요. 가령 우리들이 늘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인문학이라는 게 뭐다. 그걸 정의해봐라. 천상 내 이야기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왜 인문학을 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갈릴레오가 뭐 과학계에서 지동설을 처음 얘기했는데 종교 재판을 받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론을 살려고 부정했다. 그러나 나오면서 혼자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애들이 다 듣고 끄덕거리면서 야 역시 과학자는 끝까지 굽히지 않는구나. 저게 진리구나. 근데 나는 선생님 혼자만 했다는 거 누가 들었대요? 그럼 너 좀 나와. 그럼 때려요. 그러면 혼자 말한 걸 누가 들었대요? 그게 지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혼자 말은 남의 못 듣게끔 하는 게 혼자 말인데 예. 그 이치가 맞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치도 안 맞는 말을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남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왔다. 나는 이런 고정관념 또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일단 노라고 말하겠다. 이게 부정의 지성이거든요. 예. 지적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배가 막 훌륭하다고 그랬을 때 또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 배가 훌륭한지 안 한지는 싸워본 일본 배랑 봐야지. 그렇죠. 일본 배가 형편없으면은 아무렇게 해서도 이게 이기는 이기죠. 거고 예. 일본 배가 기가 막혔으면은 우리가 지는 건데 일본 배는 어떻게 생겼대요? 이 관광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마다
거북선만 위대하다는 얘기를 했지 거북선하고 싸운 일본 때는 어떻게 생겼다는 아무도 것을 몰라요. 예.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서 예. 4천만 온 민족이 거북선 위대한 건 알아도 거북선 싸운 일본 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드니까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아타케부레라는 일본의 아주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기 온 건 일본마루라고 부르는데 그 배의 종류는 아타케부레, 안텍사. 얘들은 해족이니까 화공법을 안 쓰고 노또리정법을 써. 올라탑에 예. 그래가지고 칼로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뺏어오는 거죠. 예. 이순신장군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타게 못하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고슴도치처럼 위에다 뚜껑을 해다 둔 거는 거북이 모양을 한 것은 폼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올라타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삐죽삐죽한 새침을 막아놓으니까 예. 늘 하던 식으로 아 이제 우리 이겼다. 자 내려라. 가판이 방패로 됐던 게 탁 떨어지면서 와까 올라타는데 사방에 찔리고 들어갈 데가 있어야 싸우지. 예. 완전히 이걸 뚜껑을 해닫고 들어갈 구멍에서 성이잖아요. 예. 그때 그게 요시다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격을 하는 거예요. 가서 들이받으면 구멍이 뻥 뚫려요. 예. 왜? 일본 배는 판선이기 때문에 아주 약해요. 들이받으면 구멍이 떨어지니까 그걸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기 요시다카 기록을 보면은 물이 콸콸 들어오니까 당해가지고 거북선한테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놨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큰 대합 조개가 어떻게 휩쓸려 와가지고 조리에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그 집안은 인터넷 조사해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게 그 집안은 국기 집안은 지금도 조개 절대 안 먹어. 그 조개 먹었더라, 조개 없었더라면 그 집안은 어떻게 자손들이 번쩍했어요. 초등학교 때 나한테 이렇게만 가르쳐 줬어도 관계론이 뭔지 실체론이 뭔지 실체론은 관계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돈 달나라의 돌처럼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관계론은 무엇과 뭐가 만나는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타 에스트, 에스트는 라틴어로 존재한다. 예.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보면은 쿼크 같은 거 양자로 들어가면은 양자의 쿼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만났을 때 그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항상적으로 어떻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 예. 누구와의 예. 만남에서 예. 의미도 생겨나고 존재도 생겨난다. 예. 이게 예. 관계론이란 말이죠. 예. 상대성 이론도 그런 거지만. 예. 그러니까 실체론과 관계론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 거북선만 가르쳐 줄 때도 관계론으로 얘기했으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로 세다 약하다는 건 없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줬으면 오늘날의 인터넷, 인터랙티비티, 인터페이스, 인타로만 막 되어가는 사이에 너 사이 좋다며 그러잖아요. 이 사이의 학문이 인문학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만 하면 벌써 인문학 분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 재미를 알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어려워 보였던 인문학들이 너무너무 황홀한 예. 지금까지 보통 머리로 느낄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 지금 쌍방의 문제 중에서 말이죠. 뭐 일반 대중에게 그 문제를 다 떠안길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네. 학자들 문제인데 예컨대 소칼이라는 분의 유명한 지적 사기 그 네, 사건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소칼 일부러 사건. 현란한 글만 써서 사실은 본인이 알고 엉터리 글을 썼더니 네. 엄청나게들 네. 그 교양인들이 칭송을 하더라 하여튼 네. 그 생각나시죠? 그럼 소칼이 이제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네. 자꾸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 용어를 빌려다가 네. 잘 개념도 모르면서 쓴단 말이죠. 네, 네. 그걸 통섭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이 인문학적 특히 사회학, 인문학 이런 쪽에서 자연과학 텀을 갖다 빌려다 씁니다. 그러니까 소칼이 너희들이 진짜 알고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일부러 자연과학적인 이론을 인문학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인문학지에다가 투고를 한 거죠. 예. 저 편집위원들은 쟁쟁한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아주 중요한 논문으로 실었죠. 예. 일부러 테스트한 거죠. 얼마 후에 3개월인가? 그 후에 저것들 엉터리다. 내가 엉터리로 거짓말로 자연과학하고 이걸 전혀 근거 없는 걸 썼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걸 좋은 거라고 그랬다. 당신네들이 쓰는 글이 바로 이런 거야. 알지도 모르고 괜히 자연과학 뭐 갖다 하는 거야. 어려운 말 써놓으면 말이지 뭐 된 것처럼 되고. 이래서 이게 유명한 소칼 사건인데 이 비슷한 게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네. 명제판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제 아들이라고 막 제 아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판가름이 안 된다. 별 수 없다. 뭐 이제 둘을 쪼개서 줄 수밖에 없다. 도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는 예 좋습니다. 그러고 진짜 어머니는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어머니고 좋다고 한 게 가짜 어머니다. 이게 솔로몬의 명재판으로 몇천 년 동안 구약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예. 수억 사람들이 이걸 믿어왔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금덩어리 가지고 둘이 소유권을 했다면 가운데 잘라라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애를 이미 반토막이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반분해서 가져가라는 가정법이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통합니까 그게? 실제로 재판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관념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둘이 나눠 가져라. 네. 사람의 소유권으로 보면 분명히 이분지를 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분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존재하는 듯이 전제로 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서구 과학주의, 서구 인문주의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해온 거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런 재판을 현명한 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년도 못 다는 사람에게 죄를 전부 너 사람 죽였으니까 20년, 뭐 했으니까 몇 년 전부 보태서 200년 형을 때리거든. 100년도 못 다는 사람에게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넌 250년 살아라. 이런 재판을 하는 게 서양의 멘탈리티다. 예. 근데 동양은 어떻게 했냐? 당음비사라고 배나무 밑에서의 견주는 재판하는 것인데 옛날에 재판은 배나무 밑에서 했어요. 거기 보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달라요. 똑같아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예. 그때 도끼 가져와서 가운데 자르라. 동양 싸움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생명, 있는 현실, 논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있는 거에서 발상을 하니까 그래 좋다. 이제 별 수 없다. 양쪽에서 끌어봐라. 힘센 사람이 끌어가라. 예. 그건 되잖아요.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둘이 애 하나 놓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가짜 어머니는 막 잡아다니는데 애가 막 아파서 우니까 어머니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손을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다. 이거. 예. 도끼 가져와서 반 쪼개겠다 하는 재판하고 서로 끌어봐라 했는데 애가 아플까 봐 농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피가 뚝뚝 흐르는 인문학, 눈물이 있는 인문학. 왜 안 돼요 이게? 네.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문학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조류에 독자도 인문학자도 속지 마라. 네. 저도 때리면 멍이 들고 예. 찢으면 피가 흐르는 인문학을 해라. 읽으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는 인문학을 해라. 예.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은 배영준 팬들이 일본에서 하도 떠들고 난 처음에 정말 오해했어요. 저런 사람들 있나? 근데 인터뷰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란 게 우리는 훌륭한 정치가도 있습니다. 좋은 기계 만들어주고 편리한 물건 만들어주는 사장들 많습니다. 기업체가. 근데 내가 조금씩 늙어가면서 내 청춘을 상실해 가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배영준이가 나타나는데 배영준이 말고는 내 가슴을 늙어가는 내 가슴에 이렇게 울리는 사람이 다시 없다. 울리고 떨리게 한 사람은 배영준이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내 가슴을 울리게 합니까? 내 자식이 울리게 합니까? 고이스미 수상이 나를 울립니까? 미쓰비시 사장이 합니까? 배영준이가 시들어가는 한 여성의 가슴에 다시 사랑이 뭔지 두근두근대는 16, 17대의 이제는 사라진 것 같은 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줬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서도 연삼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기업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150년 동안 이 기업을 했는데 배영준 씨가 우리의 중고령이 우리 소비자 대상인데 주부들이 150년 동안 한 번도 저들이 저렇게 연삼아 하면서 지갑 털어가지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그 추운 날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연삼아 할 만큼 그렇게 원하는 걸 우리는 모르고 기저귀 몇 개 팔고 비누매장 팔았습니다. 이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뭐냐?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다. 네. 경제학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역사학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면 당당하게 말해 줄 수 있다. 사장한테 또는 정치가에게. 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네.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전공이 무엇이었던 경제학자가 정치학자가 과학자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게 인문학이다. 예. 그건 반드시 공부해서가 아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적인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제 연배만 돼도 참 공감이 가고 네. 그 가치로 살아온 셈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생이 있다고 그래봐요. 네. 그것도 아주 똑똑한 대학생들이에요. 열심히. 그 똑똑하고 열심히 대학생들은 뭐 하냐면 네, 선생님 맞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취업 준비하고 토플 준비, 영어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즉 바로 눈앞에 실리적인 것이 아니면 네. 그것은 그냥 한치 건너로 생각하고 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학생들을 마주친다면 선생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내 손녀들 뭐 이렇게 그걸 보면은 우리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숨겨뒀던 게 네. 겉으로 드러났어.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도 행동으로 못 옮겼던 거. 네.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네. 우리는 차마 그런 생각을 했어도 말로 못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른들이 뭐 할 때 재미없어서 싫어요 소리가 안 나왔거든. 못하죠. 네. 너 이 책 읽어 싫어요 재미없어요. 얘들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도 사실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랬는데 참고 어쩔 수 없이 어른들 때문에 했다 이거예요. 상황의 변화에서 인간이 변했다기보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억압되어 있던 요소 또는 자기 컨트롤되던 요소들이 겉으로 막 튀어나오게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알맞는 교육법, 네. 이런 상황에 알맞는 인문학, 그런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기술, 이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틀 속의 교육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예. 제가 창조학교 만든 게 바로 그래서 그렇다. 예. 얼음에 녹으면 물이 된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얼음에 녹으면 봄이 된다 하는 봄이 애들도 와요. 있다 이거예요. 예. 엉뚱한 대답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얘들은 탈락한다. 대안학교에서가 아니라 물론 학교에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가 소중하고 90%까지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나 1%의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애들을 버리면 그것이 안 되고 틀렸다고 하면 그 속에서 무슨 창조가 나오겠냐. 예. 그런 애들을 위해서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하는 애들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학교를 만든 건데 우리는 그런 애들도 필요 없어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런 애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진짜 창조학교에서 필요한 애는 얼음이 녹으면 펭귄이 살 곳이 없다. 이때 얼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문화 문맥에서 보면은 빙산이 녹고 있잖아요. 예. 예. 얘는 벌써 시대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기르면 한국의 21세기에는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고 예. 가장 창조적인 어린아이들이 13억의 중국, 1억 2천이 되는 가장 근대화를 우리보다 100년 빠르게 한 일본하고 경제에서 살 수가 있다. 네. 그걸 지금 주자. 그걸 인문학으로 불러주지 않아도 좋다. 그걸 주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문학과 교육과 모든 목적은 학교 교육으로 볼 때 티칭 프로세스에서 러닝 프로세스로, 러닝 프로세스에서 이제는 더 한 걸음 나가지고 싱킹 프로세스로, 싱킹 프로세스 지식 정보 사회로부터 생명적인 창조적인 걸로 가라. 이것이 생명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38억 년 살아온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속에 있는 생명의 학습을 통해서 뭔가 창조해낸다는 거죠. 예. 이것이 없어지면 그 국가는 삼류, 사류 그야말로 뒤처진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창조력을 가진 민족은 계속해서 지구와 인류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데 지금 한국이 그 단계에 왔다. 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연말연식 특집으로 이어령 선생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어령 선생님 서재에서 직접 그분의 글을 들어보는 분위기 어떨는지요? 자, 이 선생님
저서 중에 낭독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뭐 최근에 나온 걸로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 서문에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이분화된 흑백 논리의 덫에 친 사람들이 많다. 사지가 묶여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생각이 갇혀있는 답답함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를 가둔 사면의 벽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수고 나오는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고가 틀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달으려면 남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선생님도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십니까? 그러면요. 그래요? 예, 저는 그거를 기호론적으로 하면 참 재미난 게 예.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주로 폭력 쓰고 이런 사람들이다. 예, 그럼요. 근데 거기 주인공은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고 예. 이것이 단순한 문신을 해서 문신이 아니라 기도했죠. 예.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는 그 지도를 여기다가 벽을 깨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전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보는데 문신이라고 하면 항상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지적인 문신도 있더라. 네. 사실 지금 여기다가 화학기호하고 다니는 전문가들 교수들의 문신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이제 아마 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 자체가 그 아주 특이하게 설정된 네. 자기 몸에다가 탈출할 수 있는 암호 지도를 그렸다. 이 발상 자체가 문신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네. 그런 걸 보고 항상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제가 한 수 앞섰네. 너 이걸 모르지?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사실 이 소리 안 됐지만 누가 최근에 아이폰을 줘요. 예. 아이폰을 딱 보고 이거는 참 스티브 잡스한테 이건 뭐 모자 벗었다. 근데 이건 참 바보처럼 만들었잖아. 이거는 스티브 잡스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물건을 저는 좋아하는 것은 새 물건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게임으로 예. 이건 내가 생각 못한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고 텍스트죠.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올해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생각할 기회 됐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 등등 해서 미래에 대해 막막해 하는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인문학적 발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실런지요? 오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 누구나 다 천재다. 누구나 다 가슴속에 보석이 있다. 근데 왜 자꾸 남의 걸 빌려서 자기 가슴에 보석을 놔두고 남의 것을 쓰려고 그러고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쓰려고 하는가. 이것만 바꿔도 저는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다 천재고 가슴속에 정말 귀중한 보석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더군다나 금년 1년 동안 그것이 없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네. 예. 자기 생각을 키워라.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